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매달 저희들에게 환경과 경제에 대한 말씀 해주시는 환경경제학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남쪽 가셨다가 오늘 남쪽에서는 비도 많이 오는데 또 KTX 타고 시간 맞춰서 와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전남 신안 그쪽에 섬이 많지 않습니까? 신안군에 거기에 이 태양광하고 이제 육상풍력 단지 좀 이제 탐방하러 다녀왔습니다. 어제 갔어요. 어제 가서 하룻밤 자고 이제 오늘 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육상풍력이라는 건 해상이 아니고 육지에 풍력. 네, 육지에. 뭐 대관령 위에 있는 뭐 네, 이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군요. 섬이지만 어쨌든 거기도 땅이니까. 땅에. 뭐 대한민국에 지금 태양광과 육상풍력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은 좀 많이 아쉽죠. 지금 다른 나라의 이미 많이 앞서간 나라들이 더 열심히 짓고 있는 마당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도 해상풍력 포함해서 아직은 전체 전력 공급의 비중이 너무 낮으니까 뭐 10%에서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근데 뭐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은 수준이고 독일과 이제 비교하기 힘들 정도가 독일 드디어 이번 상반기에 전체 전력 공급량의 50%를 재생에너지가 50%요?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바로 조금 전에 뜬 뉴스인데요. 해외 뉴스에. 이런 정도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너무 먼데 뭐 가서 보니까 뭐 귀하죠. 태양광도 있고 육상풍력 있지만 규모가 아직은 너무 작고 그러니까. 근데 이 정부에서는 태양광에 대해서 뭐 카르텔이 있고 감사해봐야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물론 뭐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뭐 많이 부족하고 아쉽긴 하지만 지난 정부나 또 더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뭐 과정에서 뭐 일부 비리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긴 하겠지만 태양광 정책 자체가 좀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태양광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게 저도 우려하는 바고요. 뭐 위법성이 있다면 그거는 뭐 적절한 처리를 법적인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이 트렌드로 보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처한 전력 수급 상황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 뭐 또 기업들의 아리백에 대한 요구 어떤 면으로 보든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써야 되고 이것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태양광이나 풍력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뭐 걱정하거나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있나요? 뭐 사업자들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에 계신 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와서 올라올 때 걱정이 좀 있으셨다고요? 어제 사실은 가서 이제 하룻밤 잤죠. 그런데 제가 밤에 어지간하면 잘 자는 사람인데 빗소리에 깼어요. 건물을 때리는데 비가 이런 건물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강력하게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침수 피해가 커서 그 반지 하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침수 피해가 컸는데 갈수록 기후 걱정이 심해지고 날씨 걱정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뭐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하던데 최근 우리나라 이 기후 변화, 기후가 이제 변화했다고 그냥 몸으로 느끼잖아요, 사실은. 기후 변화에 걱정할 만한 점, 우려되는 점, 어떤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2020년에 우리나라 역대 최장 장마가 있었고요. 54일간 장마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첫 해죠. 그런 비가 왔고 작년에도 뭐 이제 아직은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흰남노가 있었고 바로 직전에 이제 서울 중심으로 폭우가 와서 말씀하신 대로 뭐 강남역 다 침수되고 자동차 22,000대 못 쓰게 되고 또 저 학교에 있는 그 신림동에서는 반지하에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마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폭우가 됐든 홍수가 됐든 또 가뭄이 됐든 반대로 뭐 폭염이 됐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피해를 미치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번 여름도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는 그냥 삶의 영향을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생활 전반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이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경제, 기후 변화가 영향을 여러 가지 미치게 되나요? 양태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뭐 우리 국민들도 제일 관심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 부동산을 부동산을 예로 들자면 네네. 사실은 이제 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 감지되고 있어요. 예. 미국 같으면은 그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라는 도시가 네. 상당히 이제 뭐 빈부격차도 좀 있지만 이 해안가 지역에 아주 거부들이 큰 집 짓고 이제 바다 바라보며 사는 이런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보죠. 마이애미.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리고 태풍이 너무 일상화된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꾸준히 감지되면서 이른바 그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게 약간 전문적인 용어인데 아마 젠트리피케이션 우리 청취자께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거기에 이제 기후가 붙은 거죠. 과거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하면 어떤 구도심이 개발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고 또 임대료가 오르면서 그곳 살던 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고소득층이 이제 그 지역으로 대체하는 뭐 이런 현상들을 연쇄 효과를 일컫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이 기후가 촉발하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애미 지역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호들이 그동안에는 그 바다 보면서 잘 살았는데 이게 태풍이 일상화되고 또 해수면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영어로 elevation 그러니까 지대가 올라가는 고지대로. 쪽으로 가야 이거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뭐 이분들이 투자 여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그 지역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그 지역에 살던 오히려 저소득층들은 옛날에는 살 수 없고 옛날에는 달동네니까 여기 못 살겠어. 그리고 값도 싸고 했는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제가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살던 저소득층 분들이 뭐 비교적 싼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다가 이제 개발업자들이 이 어떤 아파트 지역 전 부지를 통째로 매입하면서 나가라. 여기에 이제 고급 주택을 짓겠다는 의도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뉴욕시만 해도 이건 제가 한 2년 전에 그 콜롬비아 대학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교수 한 분하고 이 온라인 당시에 이제 뭐 코로나 한참 중이었으니까 이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맨하탄 살자니 콜롬비아 대학이 맨하탄에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과장 안 보태고 물이 가까이 오는 게 느껴질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통계를 봐도 맨하탄 지역의 아파트 값에 좀 변화가 오히려 이게 하락 추세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맨하탄이 섬이니까. 네, 섬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죠. 그래서 뭐 방조지를 지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인 정주 요건, 정주 여건을 이제 바꿔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그런 이런 이게 물의 높이가 바다의 높이, 강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곳이 집값이 싸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가야 되는 역의 현상이 오히려, 또 벌어지는. 그 사실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이 통계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전 세계 소득 상위 1%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소득 하위 50%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의 2배랍니다. 1%가 2배.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격차고요. 결국 그 이제 고소득층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탄소로 인해서 오히려 저소득층 또 개도국의 저소득층 특히 이런 분들은 훨씬 더 기후의 어떤 피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이제 살기 힘들어지고 먹기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가뭄이 또 일상화되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급락할 거라는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은 식량을 구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정주 그다음에 식량, 기후 변화가 직접적으로 지금 주거와 식량에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진짜 먹고 사는 문제네.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뭐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적인 뭐 전체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역할을 그래서 영향을 경제학자들이 뭐 아주 자연스럽게 과연
이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기후변화 현상이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건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순간적으로는 인프라가 뭐 망가진다든지 파괴됨으로써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다시 성장이 회복되고 오버슈팅이 돼서 심지어 다시 올 성장률이 그 원래 궤도에서 또 올라가는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것이 영속적으로 한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회복 안 되고 그 상태로 간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연구 결과는 버클리대 이제 교수가 한 연구인데 이것은 2100년까지 상당히 경제학에서는 초장기죠. 2100년까지의 장기 GDP 예측에 기반해서 그때까지의 기상 현상, 이 기상 악화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결국 홍수 피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만큼 일어날 것이냐를 국가별로 예측을 한 연구가 있어요. 상당히 대단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 결과에 한국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등장할 수밖에 없죠. 한국이 등장해요. 굉장히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GDP 대비로 봤을 때 기후 피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규모 GDP 대비로 1위는 역시 예상대로 전 세계에서 일본이 1위입니다. 뭐 일본은 워낙 자연재해에 많이 노출돼 있는 그리고 GDP도 크면서 인프라 어떤 파괴에 따른 피해도 커지게 되니까 후쿠시마 당장 1위가 이제 일본이고요. 2위는 개도국이지만 역시 피해가 워낙 큰 홍수 특히 태풍 피해가 큰 필리핀 태풍 피해 굉장히 큽니다. 3위가 한국입니다. 아니 일본이나 필리핀에 비해서는 우리는 비교적 자연재해가 적은 나라 아니었나요? 그래도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정도의 피해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높은 결국 이제 앞으로 그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이 어떤 피해의 크기가 커질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또 한 연구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융합 연구죠. 그러니까 기상학 하시는 우리 서울대 자연대 교수님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우리 또 대학원생 계좌와 같이 한 연구인데 이 결과를 보시면 2060년까지 우리나라에 비가 얼마나 올 것이냐의 강수량 예측치를 이제 자연대에서 저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연구팀에.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경제 모형을 구축한 거죠. 다른 어떤 또 이 비 피해에 따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별수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모형을 구축해서 돌려봤더니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가장 큰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게 이제 2002년도에 태풍 루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21년 전이었어요. 이때가 한 6조 원 피해였는데요. 저희 연구 결과 뭐 논문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결과를 해보니까 한 그 4배 이상의 피해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25조 원 이상의 피해가 지금부터 2060년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어느 해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만큼 비도 많이 온다는 것이고 그 비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많은 인프라, 뭐 공장, 여러 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나오는 경제적인 피해가 인명 피해는 제외거든요. 물적 피해만 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국제적인 연구 또 우리 자체적인 연구를 보더라도 비가 많이 오고요. 이분의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비가 특히 많이 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가 이 강수량의 크기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자, 기후 변화가 그럼 이제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논문들도 꽤 재밌는 논문들도 꽤 있다고. 재밌는 것도 많이 이런 거 참 우리 이 미국에서 한 연구들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야구 선수들의 힛바이 피치, 몸에 맞는 공도 날씨가 이게 얼마나 빅데이터입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100년이 넘잖아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면 공에 많이 맞을 것 같은데. 맞는 공을 던지는 빈도가 높아지더라. 뭐 이런 연구. 이거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한 거고. 특히 이제 상대방이 도발을 했을 때 이쪽에 더 강력한 대응이 복수심이 불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뭐 이런 연구도 있고 뭐 특히 이제 더워졌을 때 아이들
이 이제 조산 가능성 뭐 이런 이제 태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아주 흥미로웠던 연구는 이것도 미국의 상당히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인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학교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날씨 더우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이게 지역별로 생각보다 중고등학교에 에어컨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굉장히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에어컨 없는 학교 날 더워지면 성적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에어컨이 없는 지역은 미국의 여러 도심에서도 역시 이른바 이제 저소득층 특히 이제 히스패닉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쪽 집중돼 있는 곳에 에어컨 공급 비중이 확연히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이 이제 말씀 계속 제가 드리지만 기후변화라는 것이 미치는 피해가 결국은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너무 큰 문제라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너무 큰 문제라서 내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하게 되거든요. 그 내가 누구냐?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실은 그 강남역에서 큰 비 피해가 있었을 때 어느 한 건물이 차수벽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꼭 그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 제가 이제 어디 기업 강의를 가면 최근에는 부동산 쪽에 부동산 신탁이라든지 부동산 건물 종합 관리 이런 쪽에 강의 요청들이 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거죠. 이 건물들도 미리 대응하고 대비해야 한다. 시간이 이게 이제 지금 다 돼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기업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다. 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오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특수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